니들이 어쩐 일로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냐? 나 버리고 간 거 아니었냐? 무슨 소리예요? 엄마 저희가 왜 엄마를 버리고 가요? 오해세요. 맞아요. 어머님 오해세요. 친구분들이랑 여행 간다 해서 보내드렸고 저희도 그냥 가까운 곳에 여행 다녀온 건데 그래 근데 왜 여행 갔다 오니 집이 텅 비어있냐? 여행 갈 때 짐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더니 가구랑 가전도 다 들고 다녔냐? 아니 그게 엄마랑 우리 여행 갔을 때 인테리어라도 좀 하려고 했죠. 집이 오래됐고 인테리어 하려면 짐 다 빼야 하잖아요. 참 거짓말도 궁색하다. 내가 이사 올 사람도 봤는데 무슨 소리냐? 아버지 때문에 한 집에서 사는 게 싫었으면 그건 이해할 수 있어. 그래도 나한테 얘기라도 하던가 해야지. 집 팔아버리려 했던 거냐? 너희가 살던 집 팔아버리고 날 내쫓으려 해. 그러자 아들 며느리가 서로를 보며 눈치를 보더니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맞아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러 생각을 하다가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엄마랑 합가하느라 솔직히 우리 서영이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엄마 좀 까칠하시잖아요. 그래서 엄마 까칠해서 여행 보낸 후 그 사이 집을 팔고 연락 끊고 도망가. 아무리 서영이가 나를 불편해했다 해도 어떻게 엄마를 두고 이사 가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 상속하면서 엄마 잘 모시라는 얘기 잊었냐? 그래서 후회하고 돌아왔잖아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냥 서영이가 힘들다는 말 때문에 잔소리도 듣기 싫고 엄마와 서영이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것도 힘들고 만사 귀찮아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너더러 중간 역할 하라. 누가 그랬냐? 내가 다 이해했지. 시집살이 아닌 며느리살이를 한 사람은 바로 나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며느리 눈치 보다. 그래도 너가 아들이니 참고 살았는데 너가 날 버리고 가니까 이제 나도 너를 버려야겠구나. 하늘이 도와서 자식에게 버림받을 줄 알고 나에게 108억을 줬나 보다. 어머니 놓여오신 거 이해해요. 근데 저희가 홍콩 여행 보내드리지 않았으면 어머니도 108억 대박 터트리진 않았을 거잖아요. 저희한테도 좀 나눠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너 홍콩 여행 보내줄 테니 알아서 복권 당첨되고 와라. 대신 나는 너한테 나눠달라 안 하마. 그리고 너희는 너희 나는 나 이렇게 각자 인생 살자꾸나. 저는 아들 내외에게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고 아들은 얼마 안 되는 시골집을 판 돈으로 저를 내쫓는 대신 제가 터뜨린 108억의 행운은 영원히 손도 못 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 인생의 로또보다 더 희박한 행운을 잡아 108억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이 돈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떻게 쓸까 손주에게 뭘 해줄까 생각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제 희망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아들을 잃고 108억을 얻은 건데 돈을 얻은 건 좋지만 아들을 잃은 건 여전히 마음 한편이 아프긴 했습니다. 자식을 버린다는 게 참으로 씁쓸하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선자고 73세가 된 사람입니다. 남편이 1년 전에 저를 두고 떠난 후로 저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애처가였고 누구나 보기에도 저를 아끼고 챙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50주년이 됐을 때 리마인드 웨딩도 하며 신혼여행도 다녀왔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 저는 21살 때 대학생이었고 부모님께서는 저와 오빠를 차별하지 않고 공부시키며 여자도 배워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덕에 저는 공부를 했는데 부모님의 기대에 비해 공부에는 별로 취미가 없었고 똑똑한 오빠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대학을 다니던 중 경양식집에서 일하던 남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적극적으로 남자에게 구애를 하는 시대가 아니었으니 다들 저를 신기하게 보았고 그 사람 역시 저를 신기하게 보았지만 그 용기에 반해 저를 받아주었던 것이었죠. 결혼을 잘하려면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한다는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나름 여러 사람들과 많은 연애를 해봐서 그런지 저는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제 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딱 봐도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할 것 같다는 운명의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바꿔서도 제가 결혼하자고 인사드리러 가자 하자 남자는 결혼은 안 된다며 저를 밀어냈는데요. 하필 저희 아버지에게 그 모습을 들켜 저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라고 대학 보내놨더니 어디 이상한 놈하고 어울려 결혼 비싼 등록금 내고 힘들게 공부한 게 아깝지도 않냐. 그런 놈하고 결혼을 하게나. 그 사람 좋아해요. 제발 허락해주세요. 아빠 저는 그 사람하고만 결혼할 거예요. 아빠가 정 원한다면
대학 마치고 결혼할게요. 그 옛날 돌이켜보면 여자가 남자에게 적극적인 것도 흔치 않았고 저에게 그렇게 애써주고 정성 들여 키운 아버지를 뒤로한 채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의지도 쉽게 보인 여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을 빠져나와 아버지와 연을 끊고서라도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자 했고 결혼식 없이 간 크게도 혼인신고부터 하고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된 그 사람은 저를 지극정성으로 아껴주었고 오빠의 관심과 사랑을 앗아갔다고 생각한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로부터 저를 보호해주고 항상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만 믿고 시집온 제 사람입니다. 좋은 집안의 귀한 아가씨가 제대로 결혼식도 못 올리고 아버지까지 거스르며 저를 선택해 주었어요. 절대로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제 아내를 항상 절 위하듯 아껴주고 감싸주세요. 이리 저를 뒤로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셋한테 이리 말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오빠가 그리 말하니 고가워했습니다. 말할수록 저를 더 괴롭히며 힘들게 시집살이를 시켰고 저는 참을 수 없는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남편을 생각하며 참고 살았습니다. 그 덕에 제법 이르게 결혼한 지 2년 만에 바로 분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뭐라 할수록 자꾸 시댁 식구들이 저를 힘들게 하니 남편도 더 이상 아무 말 않고 돈을 열심히 모아 분가를 했던 것이었죠. 남편도 시댁 식구들을 뒤로하고 저와 결혼한 후 가정에만 충실했고 사이에 아들을 보게 되면서 더 열심히 저를 챙겼습니다. 아들하고 밑에 딸을 낳았는데 문제는 딸은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손 쓸 틈 없이 잃고 말았습니다. 자식이 먼저 가는 불효가 얼마나 부모가 가슴을 쓰라리게 하는 건지 저는 비로소 그 심정을 알게 되었고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부모님 찾아가자. 난 아버지 찾아가고 당신은 어머니 찾아가고 우리 부모님께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당신이 그렇게 하자면 그렇게 하자. 나도 어머님 아버님 뒤로 하고 살 자신이 없다. 자식 키우니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식을 낳고서야 부모 심정을 알게 된 저는 아들이 돌 정도 되었을 때 남편과 함께 저희 아버지를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못된 것지 혼자 나가서 부모 무시하고 도둑 결혼할 땐 언제고 감히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하며 몇 번이 문전박대를 당하기는 했으니 그래도 아버지는 결국 딸을 받아주셨고 그제서야 서희를 처음으로 제대로 보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서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집안도 안 좋고 집이 가난하고 못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곁에 두고서도 사람 취급조차 하시지 않으셨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서희가 얼마나 진국인 사람인지 알게 되면서 제가 왜 서희를 선택했는지 알 것 같다 하셨죠. 제가 아버지보다 사람 보는 눈이 좋다고까지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후 저희 남편은 아버지의 아들이나 다름없게 되었으며 저는 이제 시어머니를 찾아뵙기로 했죠. 애를 데리고 시어머니께 가니 일단 저를 보기 싫어하셨는데도 손주는 어릴 적 자기 아들을 꼭 빼닮았다고 눈시울까지 붉히시며 예뻐하셨습니다. 2년 정도 힘들게 시집살이를 당해서 저도 감정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우리 남편을 이토록 좋은 사람으로 키워준 분이셨기에 저도 안 좋은 감정 다 잊으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수그리고 들어오니 더 이상 아들 뺏고 이간질한 못된 여자가 아니라 아들의 아내이자 며느리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의 허락하에 저희는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족 앨범을 보면 저와 남편 양가 부모님들이 어색하게 찍힌 사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귀여운 아기였던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어릴 적부터 총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녀석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공부를 잘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가는 녀석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지방이었는데 조금만 걸어가면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서 아이는 자주 놀았습니다. 저는 나름 자식에게 잔소리가 많기는 했지만 자유로운 반면 남편은 엄한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했고 남편은 그런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산물 가공 공장을 운영하며 돈을 벌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우리 품 안에서 무럭무럭 자랐고 고향에서 멀지 않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에 대한 꿈이 있었던지 서울로 대학을 가고 싶어 했지만 성적이 되지 못해서 못 갔으니 스스로는 아쉬워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 안에 있는 거 멀리 보내고 싶지 않아 비록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지 못한다 한들 저는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아 군대에 보내야 했고 저는 아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가슴 앓이를 해야만 했네요.
제 남편은 그 모습에 안쓰러워하며 많이 힘이 되어 주었고 곧 늠름하게 우리 곁으로 찾아올 거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사이 저희는 이사를 한 번 하게 되었는데 꼭대기 골목에 있는 작은 주택에서 살다 조금 더 아래로 평지에 가깝게 내려와 위아래 30평대 2층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을 그 집에다 다 쏟아부었습니다. 너무 집이 큰데 우리 30구 사는데 뭔 집이 이렇게 커요. 쓸데없이 한 집에 화장실이랑 부엌도 위아래 각각 만들어 놓았네. 차라리 방이나 하나 더 만들지 뭐 어디 세줄 거예요. 우리 아들이랑 다 같이 학가에서 살고 싶어서 자식이 여러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명인데 며느리 없고 자식 낳아서 같이 사는 게 맞다. 생각해 어유 그런 구닥다리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요새 누가 시부모랑 같이 살려 해요. 나도 그 시대 시어머니 싫어서 분가했는데 아들은 왜 학가시킨 때요. 식구 몇 되지도 않는데 떨어져서 살면 못 써. 식구란 자고로 북적북적하며 살아야지. 그냥 자식 하나만 있으니 곁에 두고 손주도 보고 싶고 그리 살고 싶네. 남편은 제게 그리 소망을 드러냈지만 저는 그게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더욱이 요새 같은 시대 같이 산다 해도 서로 불편할 텐데 저는 재차 남편을 말렸지만 남편은 아들 결혼하면 학가시키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들은 제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가진 줄 모른 채 슴름하게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가 있는 걸 보아하니 여기는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친구 한번 데려와라 얼굴 한번 보자라는 말에도 아들은 웃고 말더니 나중에 근처 회사에 취업하고 결혼할 때 돼서야 며느리의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배기 서울 깍쟁이 말씨의 아가씨였는데 고향이 서울이었지만 대학을 지방으로 오게 되어 아들을 만나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다소곳한 며느리를 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경석이한테 시집 오려면 무조건 학가할 생각하고 결혼해야 한다. 대신 위아래층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니들이 위층 쓰면서 살아라. 화장실도 위에 있고 학가라도 불편하지 않을 게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하자마자 다소곳한 표정이 확 풀리며 인상을 찌푸리는데 워낙 짧은 순간이라 남편과 아들은 몰랐고 제 눈에만 잠깐 보였습니다. 이때 며느리가 만만치 않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께 시집살이 했던 기억이 매워서 남의 집 귀한 따님에게만큼은 시키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합과 고집은 상견례 때도 이어졌습니다. 사돈네도 장사를 하시는데 지방까지 갈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다 해서 저희가 서울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돈들이 어느 분위기 좋은 호텔 뷔페에서 상견례를 잡자길래 기차 타고 택시 타고 도착했는데 서울에 살면서 1시간이나 늦은 사돈은 죄송하다 한마디 하며 아들 내외와 함께 왔습니다. 넌 이쪽으로 앉아라. 거기는 처가 쪽 자리 아니니 직원이 넓은 좌석을 안내해줘서 8인석을 앉았는데 아들은 며느리와 처갓집 식구들과 나란히 앉았고 저는 좀 그래서 아들더러 저희 쪽으로 건너오려 했습니다. 아들이 쭈뼛거리니 안사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디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딸이나 사돈네 아들이나 양가 집안에 서로의 든든한 아들딸이 될 아이들인데 그래도 그게 아니지요. 서로 아들딸이 되겠지만 사위와 며느리로서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 있으니 예의를 지켜야지 좋은 사위가 될 겁니다. 그렇죠. 엄연히 따지면 다 남의 자식들인데 사위는 아들이 될 수 없고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는 게 요즘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을 지방까지 보내면서 사돈네와 학가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바깥 사또는 처음부터 학가의 우려를 나타냈고 남편은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기에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애들 학가시키고 싶습니다. 저희가 자식이 하나밖에 없기도 하고 외롭기도 해서요. 사돈니는 자식이 둘이라 들었습니다. 아드님도 가까이에 사시고 계시니 아마 허전한 저의 마음을 이해 못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서울에 집을 마련해준다 하셔도 꼭 거기 가서 학가시켜야 합니까? 저는 솔직히 사위가 서울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일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데 왜 굳이 젊은 사람들이 지방에 가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안사돈은 남편의 꿈쩍없는 한결같은 말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남편은 더 무슨 말을 하려다 자칫 상견례 때 논쟁이 되어서 누구 하나 감정 상하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되었던지 더 이상 입을 다물어 버렸고 한번 잘 의논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것 때문에 많이 실랑이를 벌이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며느리가 두 손 두 발 들고서야 학가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학가라 그런가 감정이 상한 사돈들은 혼수 예단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가까지 양보했으니 제가 그동안 일푼 모은 돈으로 혼수를 해주었죠. 지들이 원한 비싼 것들은 아니었지만 아주 싼 걸로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사돈들 뜻에 따라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갖고 다녀와서는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오고 합과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그런가 집에 온 첫날부터 위층에선 큰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가서 참견할 수도 없고 하지만 말려야 할 것은 같아 발만 동동 굴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아 왜 눈치 없이 끼냐고 지들끼리 알아서 아직 해결을 못 본 모양이라고 신경 쓰지 말라며 모른 척하라 했습니다. 서로 맞춰가는 과정인 건지 아들 내외에 싸우는 소리가 자주 들렸고 아들이 일하는 사이 며느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동네 자체가 워낙 조용하고 뭐가 없으니 나갈 재미도 없었겠지요. 그래서 학가에서 눈치라도 있으면 먼저 시어머니한테 와서 살갑게 할 수도 있을 텐데 2층에서 꼼짝 않고 있으니 제가 도리어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지나도 위에서 기척이 없자 제가 마침 밥을 차렸으니 같이 먹자 하며 조심스레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정말 돼지우리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신혼살림인데 너무나도 관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 시켜 먹은 것들은 아무렇게나 놓여 있고 빨래는 이곳저곳 널브러져 있었고 며느리는 TV 켜고 핸드폰만 하고 있었습니다. 똑똑 노크를 하고 방문을 열었는데도 귀에 뭘 꼈는지 핸드폰만 하고 있길래 제가 다시 똑똑했는데 그제서야 번쩍 일어나며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신 줄 몰랐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누워 있었어요. 그랬구나. 밥 먹으라고 불렀다 배달 음식도 안 부른 것 같고 혼자 차려 먹지도 않을 것 같아서 같이 먹자고 아니에요. 저 아침 겸 점심으로 샐러드랑 시리얼 먹었어요. 다이어트 해야 해서 밥 못 먹어요. 다이어트 세상에 네가 뺄 데가 어딨다고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보기에만 그렇지 전혀 안 그래요. 제 몸은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쵸? 어머님 더 이상 자기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듯 말하는 것 같아 저는 좀 무안했지만 그래도 며느리의 말은 따지고 보면 틀린 것은 아니었기에 쉬라고 했습니다. 나도 한때 젊은 시절 며느리처럼 맹랑하고 당돌할 때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때 저를 보는 마음이 이랬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그렇게 시집살이 시켰나 싶었지만 저는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킬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좀 치워주고 싶기는 했습니다. 보통 신혼집이면 깔끔하게 정리될 만한 신혼의 낭만을 학가로 망쳐서 그런가 며느리는 집에 있으면서도 살림의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빨래는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설거지는 싱크대 안에 아슬아슬하게 위로 쌓여져 있어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바닥엔 온통 긴 머리카락과 먼지가 말려 있었고 청소며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바퀴벌레라도 생길까 봐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나 계속 위에서 큰 소리가 났던 것이 며느리의 이런 비위생적인 일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청소도 맘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얘기는 며느리보다 아들이 편할 것 같아 후에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뭐 할 말 있으세요? 왜 사람 불러놓고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 그게 아니다. 내가 나중에 말을 하마 그런데 또 막상 아들이 퇴근했는데 말하려니 좀 그랬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으니 괜히 말했다가는 며느리 흉만 본다 오해할 것 같기도 하고 아들 입장에서도 부인 허물을 얘기하는 것이니 그냥 살짝 문자로 조금 치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선 아무 답장도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네 이런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괜찮을 텐데 괜히 이걸로 아들 심기를 건드렸나 눈치가 보였습니다. 아들은 장가 가면서부터 왠지 저랑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집안에서 살고 있었지만 위와 아래층만큼 거리가 있었습니다. 학가를 하는 건 제가 아들 며느리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도 알게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아들과 함께하며 만족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는 문자도 안 보낼 정도로 대면대면한 아들로 변했지만 아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처럼 모시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기는 했었죠. 그러던 때 며느리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임신했다는 날부터 더 늘어지기 시작했고 며느리의 허락하에 아들의 집안에 들어와 이것저것 청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인식이 되는 집안에 대해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신경도 쓰기도 해서 자기가 정리하겠다고 어머니 올라오시지 않으셨음 좋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신 때문에 집안일을 소홀히 했다는 핑계로 제게 이것저것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며 화장실 청소며 이것저것 잡다구리 한 거 다 치우고 빨래며 이불 빨래까지 하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하면 차라리 크게 부담이 없는데 계속 쌓아놨다가 하니 숨이 막힐 정도로 끝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살림뿐 아니라 제 살림도 해야 하는데 이게 체력이 안 되어 힘에 부쳤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와서 걸레 하나를 제게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님 다른 건 몰라도 바닥은 꼭 어머니께서 직접 문질러 주세요. 깨끗하게 닦아서 걸레질 하셔야지 기계로 문지르는 거 잘 닦이지가 않아요. 사이사이 뜯긴 거 다 닦아주셔야 해요. 제가 한번 스팀 청소기로 바닥을 싹 한번 문질렀는데 며느리가 와서 물티슈로 3개 쓱싹쓱싹 해보니 검은 얼룩이 묻어나기는 했습니다. 하도 청소를 안 하다 보니까 마루에 결틈새로도 찌든 때가 꼈었는데 그거는 시중 물걸레 청소기나 스팀 청소기로도 어떻게 안 되었어요. 결국 걸레를 빨아다 꼭 짜서 하나하나 틈새로 손으로 빡빡 문지르며 닦아야 했는데 얼마 닦지도 않았는데도 허리와 무릎이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과자 먹으면서 방에서 TV 보던 며느리가 목이 말랐던지 나오면서 저를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닦은 것을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여태 이것밖에 못하셨어요. 죄송한데 제가 아무래도 어머님 오래 계시면 조금 신경 쓰여서 빨리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찌든 때라서 쉬이 안 지워진다. 네가 청소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청소 많이 해보신 어머님께서 아무래도 노련하시니까 잘해주실 거잖아요. 저 지금 피곤해서 눈 좀 붙여야 할 것 같으니까 어머님께서 저 일어날 때까지 잘 부탁드려요. 저는 맘 같아서는 걸레를 얼굴에 집어던지며 이 손으로 해라라고 하고 싶었지만 차마 임산부 며느리한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고 걸레질을 빡빡 문지르며 겨우겨우 다 닦아내었는데 시간을 보니 걸레질하느라 끼니 때도 놓쳐버렸습니다. 게다가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갔던지 일어나서 걷기가 힘들었는데 며느리를 불러 내려가야 할 것 같았지만 닫힌 방 너머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를 듣고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겨우 난간을 붙잡고 계단을 내려오니 남편이 마침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절뚝절뚝거리며 내려오는 것을 보고 다가와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아니 왜 그래, 무릎이 많이 안 좋아. 아침부터 일 도와주는 것 같더니만 지금 끝난 거야. 다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합가하자.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집에서 며느리살이까지 하고 있는 거 아냐. 저도 모르게 쌓였던 것이 남편에게 확 풀게 되었고 남편은 난감하게 바라보며 위층과 아래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남편은 일단 제가 무릎이 아프다 하니 차에 저를 태우고 병원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맨무릎으로 걸레질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랐던 남편은 매일 하는 집안일 좀 더한 게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고 망언을 했다가 제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다 말끝에 며느리가 시켜 무리까지 하며 걸레질을 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남편은 제게 미련하다며 몸 상태 봐가면서 청소를 해야지 왜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냐고 한 소리 듣고는 직접 남편이 며느리를 불러 내려오게 했습니다. 제 앞에서와는 달리 며느리는 제 남편을 어려워하며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남편은 부드럽게 말하면서도 단호하게 며느리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넌 이 시어머니가 일할 때 임신했다고 가만히 있었다며 집안일은 같이 하는 거다. 그렇게 쉽게 안 떨어져.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밑에 찌든 때 베인 건 네가 그동안 청소를 안 했으니 내 남편을 시키든 네가 나중에 하든 네 시어머니 시키지 말아라. 저도 괜찮다 했는데 굳이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위아래 나눠서 살고 있지만 한 집이다. 네가 위해서 비위생적이게 살면 당연히 네 시어머니로서는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내가 합가하면서 괜히 잔소리 같아서 끝까지 모른 척하려 했는데 이참에 알아서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하는 말이다. 며느리가 대답이 없자 남편은 네 하라고 대답하라 했고 그제서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속이 시원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임신한 며느리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임신해서 뭔가 한다는 게 임산부 몸 상태에 따라서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버럭하면서 제게도 당부했습니다. 당신 무조건 참고 얘기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야. 당신이 시집살이 안 시키려는 거 아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완급 조절이 필요해. 그렇긴 하지만 애들이 하도 청소를 안 하니 나도 답답해서 그랬지. 임산부한테 비위생적인 환경이 좋을 것 같지도 않고 오지랖 좀 떨지 마. 위층인데 안 올라가 보면 보이지도 않잖아.
신경도 쓰지 말고 당신 볼 일이나 봐. 남편은 제게 이제 다시 위층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며 지들 알아서 살라 했고, 아들이 들어오자 아들을 따로 불러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잘한다고 하는데도 아내가 불만이 계속 있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냥 분가했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레 다시 남편에게 부탁했지만 남편은 아들의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말한 뒤로 며느리도 아들도 나름 청소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이 어지러워진 것을 보는 게 무서워서 제가 올라가지는 못하고 남편이 한 번씩 슬쩍 보고 있는데 괜찮다며 더 이상 아들에게 뭐라 하진 않았고, 적어도 며느리가 안 하면 아들이라도 하니 청소 문제로 부딪히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정말 거의 손 하나 까딱 안 하기는 했습니다. 안 사돈이 애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살림을 떠나서 기본 위생관념 자체가 좋지를 않으니 답답하기만 했죠. 그리고 우리는 곧 귀여운 손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쁜 첫 손녀딸이었죠. 남편은 첫 손주를 보니 참으로 예뻐했고, 손녀딸이 태어나자 서울에 살고 있는 사돈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라 주변 환경이 풀도 있고 벌레도 있고 흙도 있었으니 단정하진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안사돈이 인상을 찌푸리며 요즘 같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사냐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어이없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 며느리 살림하는 집보다는 안사돈께서 지금 지저분하다는 집 주변이 더 깨끗합니다. 원래 말씀 안 드리려다 안사돈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저도 한마디 거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안사돈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바깥사돈과 함께 자리를 피했는데 아무래도 반응을 보아하니 딸이 그닥 깔끔하지 못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한마디 들은 안사돈은 분했던지 남편 앞에서는 말 못하고 위층 가서 며느리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소리가 새어져 나와 제가 더 불편해서 밖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안사돈은 더 이상 집에 대해 뭐 어떻다 말하지 않고 남편과 제게 딸 잘 부탁한다고 그 한마디 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그저 웃으며 기분 상해 어두워진 며느리에게 간만에 외식이나 하자며 오늘은 특별히 며느리 먹고 싶은 거 먹자고 말했네요. 딱 제가 볼 때는 병 주고 약 주는 게 보이는데 만만치 않은 며느리한테 그게 통한다는 게 신기했고 그것도 남편의 재주다 여겼습니다. 며느리는 딴에 노력한다고 했지만 전보다 나아지긴 했어도 제 눈에는 영 시원찮았던 건 맞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실 손주는 아직 어려서 며느리한테 맡기기 불안했습니다. 특히나 면역력이 없는 애기한테 청결은 빠지지 않아야 했기에 네가 불편하더라도 젖병만큼은 내가 씻고 소독해 놓을 테니 이 우유 먹일 때는 우리 집 주방에서 먹이라고 아예 공간을 내어주었습니다. 며느리도 그 부분에 관해선 별말 안 했지요. 애기 젖병 씻고 하는 게 번거로운 일이긴 하지만 며느리한테 맡기는 것보다 안심은 됐습니다. 왜 오지랖 피우냐고 남편이 또 한 소리 할까봐 미리 말을 잘해서 도와주는 개념으로 며느리와 육아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가 육아가 좀 더 수월해지니 둘째, 손주까지 보게 되면서 조금씩 학가의 장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랑 요리가 귀찮았던 며느리는 어느덧 저희가 편하게 되었던지 이젠 아예 아래층에 와서 저희들과 같이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먼저 먹은 뒤 손주들 밥 먹는 것도 도와주면서 초반에 어긋남이 많았지만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애기들이 있으니 집안에 웃음소리가 나고 아들 남편 저 며느리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서로 돕고 부대끼고 지내니 남편이 왜 학가를 하고 싶어 했던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다들 며느리와 어떻게 학가를 하냐고 했지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다들 부러워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젠가부터 남편이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보통 병이 아닌 것 같아 병원에 갔더니만 대장암 선고를 받게 되면서부터 웃음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암에 걸리게 되면서 기력이 쇠약해지면서 힘들어하는 게 보였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부터 몸이 삐쩍 말라갑니다. 어느 날은 몸을 일으키기도 힘들어했습니다. 남편도 스스로 이제 때가 왔다는 것을 직감했던지 아들을 가까이 불러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집을 너한테 물려주마. 너를 생각하고 산 집이고 너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내 재산이다.
대신 네 어머니 잘 모시고 살아라. 나 없다고 분가하지 말고 내가 사랑한 사람이고 너의 사랑하는 엄마이니 부디 손주들에게 너의 행동이 귀감이 될 수 있게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라. 애시당초 이 집은 남편이 아들의 이름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아들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뭐 물려줄 거 없어도 섭섭치 않게 생각하라며 공장을 운영하면서 빚이 좀 있는데 그건 공장을 매각하며 다 처리했고 나머지 판돈은 제 노후 자금을 하라고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흔한 안보험이 없었기에 노후 자금은 고스란히 남편의 치료비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의 다 떨어질 때쯤 남편은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애석하게도 남편은 우리 곁을 떠나버렸고 아들이 참 많이 슬퍼했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세월을 잘 살았던지 남편의 친구들과 지인들이 많이 찾아왔고 장례식장이 여느 때보다 북적거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잘 보내고 저는 아들과 며느리와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자마자 애들은 피곤한 듯 바로 위층으로 올라갔고 저는 항상 곁에 있던 남편이 없으니 존재감이 더 크게 느껴져 또 한 번 남편의 사진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동안 남편이 없어 우울한 채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아들은 원래대로 출근하고 손주들은 어린이집을 갔으며 며느리는 집안에서 TV를 보며 깔깔거렸습니다. 남편 없는 허전함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유독 TV를 보며 깔깔거리는 며느리의 소리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지금 남편 떠난 지 일주일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며 깔깔거릴 수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제 마음을 헤아린다면 가족으로서 그럴 눈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며느리는 친구와 신나게 웃으며 대화하고 느낌이 없었습니다. 참다 못해 저는 며느리의 집으로 올라갔고 똑똑 노크를 하며 문을 열었는데 뭐가 그리도 재밌던지 TV 보면서 전화기를 붙들고 웃으면서 배를 잡고 구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와도 얼마나 편해졌던지 한번 쓱 보고 자기 일 보며 바쁜데 이젠 시아버지가 없어서 그런가 열등감이 생겨 저도 그때만큼은 참고 싶지가 않아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그러자 전화통화에 몰두해 있었는지 TV 끄는 건 아랑곳 안 하는 며느리였는데 그것도 화가 나서 저는 전화를 빼앗은 뒤 1번 보고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안 며느리가 친구에게 나중에 전화한다며 끊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너 지금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웃고 떠드냐? 너 TV 소리랑 통화하면서 웃는 소리가 아래층까지 다 들려. 평소에도 그랬잖아요. 그때는 아무 말 없으셨으면서 그리고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충분히 슬퍼했어요. 저 그럼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하는 건데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전화통화도 못하고 웃지도 말고 TV도 못 봐요. 언제까지 슬퍼해야 되는 건데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눈치껏 좀 하라는 거다. 너 이제까지 네 아버님 있을 때는 알아서 잘하지 않았냐? 아버님은 이런 것까지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한 거고요. 맺고 끊음이 분명하신 분이셨던 거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지. 근데 너는 맺고 끊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다. 내 남편이고 너의 시아버지였다. 그동안 같이 살아온 정이 있고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미 장례식 다 끝났다는 이유로 너 혼자 웃고 떠들면서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냐는 거다. 저도 모르게 며느리 앞에서 울컥했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되면서 그만 며느리한테 우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면 며느리도 뭔가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하는데 그 아이는 제 모습을 보고 어이없게 쳐다볼 뿐이었고 저는 도저히 화가 주체할 수 없게 느껴져 바로 내려왔습니다.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마음을 못 헤아려주는 며느리가 답답하기만 했지요.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다시 위에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그래도 신경 쓰는 것 같았는데 남편이 없으니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다 튀어나왔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비위를 맞춰 주느라 진땀을 뺐던지 이내 내려와서 제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피곤하게 만드세요? 저 일 마치고 들어와서 저녁도 못 먹었어요. 꼭 이렇게까지 만드셔야겠어요. 일을 내가 어떻게 만들었길래 며느리가 저 소란을 피우냐? 왜 내가 TV 못 보게 하고 전화 못하게 한다고 너한테 난리쳤냐? 저 사람 말도 일리는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건 돌아가신 거고 어머니 슬픈 마음도 누구보다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저 사람한테 눈치 보고 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그걸 또 그렇게 전했단 거냐. 나는 그냥 한 집에 다 같이 살면서 좀 더 배려를 해달라는 거였다. 말이 눈치 좀 챙기라는 거였지 나 좀 배려 좀 해달라는 거였는데 네가 그렇게 잘못했냐. 진짜 지쳐서 살 수가 없네. 저 사람더러도 그만하라고 했으니까 엄마도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합가해서 살려고 하세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야지. 제가 두 사람 틈에서 제일 힘들어요. 저는 아들의 힘들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고 모든 게 다 속상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그만하자고 내려온 김에 밥 먹고 가라고 차려준다 했지만 됐어요. 밥맛 떨어졌어요. 말하고 뒤돌아 올라가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며느리하고 종종 부딪힐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저와 며느리뿐만 아니라 온 식구가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하며 함께 식사도 치우고 육아도 같이 하고 집안일 자체를 분담해서 했지만 지금은 저 혼자 있습니다. 며느리 보고 설거지 좀 도와달라고 하니 너무 피곤하다면서 못하겠다고 했고 아들도 자기가 돈 벌면서 집안일까지 하는 거 부담스럽다고 했기에 결국 제가 했습니다. 손주들도 그렇고 과일 좀 깎아서 먹이려고 불렀더니 둘 다 핸드폰 하면서 게임하고 있느라 제 말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손주들도 전혀 신경을 안 쓰길래 내려와 과일을 먹였는데 제가 신경 안 쓴 사이 손주들을 잘 못 챙겼던지 손톱에 까만 때가 껴 있었습니다. 위에도 과일이 있었는데 잘 안 먹였던지 애들이 양손을 들며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손주들이 과일을 참 맛있게 먹길래 저는 한 동네 사는 과일 가게 동생에게 물렁한 복숭아 한 박스만 배달해 달라 연락을 넣었습니다. 얼마나 신속 배달인지 바로 복숭아 한 박스를 가져왔고 서비스로 수박이랑 잘 익은 싱싱한 바나나들도 넣어주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인심이 이렇게 후회해. 복숭아 한 박스 샀는데 서비스 수박이랑 바나나가 와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냐. 우리 사이에 뭘 그런 소리를 해. 언니 이번에 바깥 아저씨 보내고 슬퍼하는 모습 보니까 내 맘이 다 무너지더라고. 과일 먹고 힘내라고 좀 챙겼어. 고마워. 내가 너한테 위로를 받는다. 이제 바깥 아저씨 돌아가셨음 아들네 분가하고 싶을 텐데 분가시킬 거야. 분가 못 시켜. 아님 내가 나가야지. 그럼 분가 되겠네. 언니가 집 뒀다 왜 나가. 아들내외가 나가야지. 이 집 내 집 아냐. 남편이 아들 명의로 산 집이라서 아들이 세금 내면서 다 관리하고 있었잖아. 아이고 언니 그럼 이 집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어. 애들이 딴 맘 안 먹게 하려면 언니가 비위 맞추고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이 집도 아들 거 달마다 생활비 벌어오는 것도 이젠 아들이 되었고 내 수중엔 몇 푼 안 되는 노후 자금이라고 하기에도 조악한 돈만 남았으니 생각해보니 제가 눈치 보며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아들이 효자라고 생각했기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자꾸만 아내와 저 사이에 틈을 메꾸는 게 제일 힘들다고 했던 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아들 며느리 무서워서라도 이제 쫓겨나기 싫으면 잘해야 할 처지라며 동생은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고 심각했습니다. 제가 표정이 어두워지니 분위기를 바꾸려 했던지 동생이 화제를 딴 데로 돌렸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 복지관 친한 사람들이랑 다 같이 홍콩 여행 한번 다녀오려고 하는데 언니도 갈래. 바깥 아저씨 떠나보내고 맘도 울적한데 여행 가서 우리 기분이나 풀고 오자. 됐어. 무슨 여행이야. 것도 체력 있어야지. 난 집에서 쉬는 게 제일 좋아. 이번에 바깥 양반 그렇게 허무하게 가시는 거 보고 못 느꼈어. 인생 한 번이야. 이제 나이 더 들면 가고 싶어도 못 가갈 수 있을 때 갔다 오는 게 제일 좋다니까. 우리 인생 이제 별로 얼마 안 남았어. 저는 동생의 말을 듣고서 어느 정도 맞는 얘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여행 좋아했는데 나이 들어 귀찮고 부질없다 생각해 안 갔습니다만 해외여행이라니 막연하게 마음 달래기엔 좋을 것 같긴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얘기하는 걸 보니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패키지로 갔다 오는데 성수기인 데다 숙소랑 비행기가 좋아서 3박 4일 여행하는데도 22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여행지 가면 이것저것 선택 관광하면 돈 더 들 텐데 세상에 그리 멀지도 않아 보이는데 무슨 220씩이나 해. 예전에 유럽 여행 갔을 때도 그 정도 든 것 같았는데 너무 비싸다 싶어 돈 얘기 듣고 그냥 다시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손주들 과일 좀 더 챙겨준 후 애들 양치시키고 바닥에 이불 두툼하게 깔고 뛰었습니다. 어느새 곤히 잠들어버린 손주들을 토닥거려 주었는데 모습을 보니 아들 내외는 제가 어련히 잘 볼까 싶었는지 한 번을 안 내려왔습니다. 저는 뒷정리를 다 한 후 겨우 잠이 들었는데 제가 남편을 그리워해서였던지 그날 밤 남편이 꿈에 나왔습니다. 당신은 다 잘 될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내가 위해서도 당신 다 지킬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하며 제게 무슨 숫자들을 불러줬는데 참으로 생생하기는 했지만 정작 눈을 뜨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꿈에서 불러준 숫자가 로또 번호였나 싶어서 다음날 잠 깨자마자 로또 집 찾아가 그 앞에서 펜 들고 기억해내려고 애썼지만 도무지 생각이 안 나 날 샀다 싶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 평생에 로또 같은 게 있을 리 없지. 내가 그냥 개꿈 한번 꿨나 보다 싶어 넘겼습니다. 근데 그때 그날 밤 퇴근한 아들이 제게 와서 환하게 웃으며 흰 봉투를 건네었습니다. 소간을 보니까 여행 비용 300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습니다. 뭘 모르고 이걸 왜 나한테 주냐고 했더니만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여행 다녀오시라고요. 과일 가게 이모가 어머니 여행 좀 보내드리라고 제게 귀뜸해 주더라고요. 엄마가 아버지 잃고 힘들어하는데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와서 홀가분하게 다 털어버리면 좋을 것 같다고 여행 비용 비싸서 엄마가 망설이는 것 같단 소리에 돈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많이 못해드려서요. 저는 아들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설마 꿈속에 나온 남편이 말한 숫자가 220만 원이었나 싶었습니다. 꿈속에서 정말로 남편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이 말한 것이 어쩌면 아들이 보내주는 여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제서야 끄덕거렸는데 그래도 아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차마 여행 가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됐다. 그냥 넣어둬. 내 나이에 무슨 홍콩 여행이야. 마음만 받으마. 아이 참 그냥 다녀오시라니까요. 220만 원 엄마 여행 비용 한번 못 내드릴까봐 친구분들이랑 잘 다녀오시고 마음 잘 달래고 오세요. 대신 다녀와선 안 사람과 싸우시면 안 돼요. 몇 번이나 마음만 받겠다고 넣어두란 제 소리에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얼른 다녀오시고 안 사람과 싸우지 말란 말만 능청스럽게 했고 저는 겨우 망설이다 아들에게 고맙다 했습니다. 곁에 있던 며느리에게도 고맙다 잘 다녀오겠다. 얘기하자 며느리도 머쓱하니 뉘우친 게 있었던지 제게 어머니 배려 못하고 자기 감정만 생각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네요. 그래 이런 게 식구지. 너무 예민해져서 며느리한테 오해를 했구나 싶어서 저도 미안하다 했고 아들 내외 말처럼 여행이라도 갔다 오면 좀 홀가분해져서 아들 며느리와 다시 예전처럼 잘 평온하게 지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바로 홍콩 여행 날짜가 왔는데 그날은 아들이 회사에 연차까지 내어서 저를 공항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저 편하라고 공항 안에서 짐까지 들어주며 여행사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그곳에 복지관 친구들이 함께 몰려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엄마 무슨 일 있으심 연락하고요. 그래 알았다. 고맙다. 얼른 가봐. 네 잘 다녀오마. 아들은 동네 분들한테 인사까지 꾸벅하는 것도 잊지 않고 갔고 다들 효자 아들 뒀다며 저를 부러워해서 저도 간만에 어깨가 으쓱여졌습니다. 간만에 비행기도 타고 기내식 먹으면서 하늘 구경했다가 한숨 푹 자고 일어나니 어느새 홍콩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마카오에 온 저희는 숙소에 도착했고 비싸서 그런지 확실히 넓고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아침에 조식도 맛있었고 이리저리 관광을 하면서 현지 음식에도 적응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가 제 맘까지 전해져 와 웃음이 났고 세상 여행이 이리 즐거운 건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남편하고 다닐 수 있을 때 해외여행이나 많이 다닐 걸 후회도 들었습니다. 남는 게 사진뿐이라고 부지런히 사진을 찍어준 가이드가 다음 일정에 시간이 좀 남았다고 쇼핑센터에서 잠깐 쉬라고 하는데 우리 아들 며느리 손주줄 기념품을 아직 못 사서 이것저것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며느리한테는 예쁜 목걸이가 어울릴 것 같고 우리 아들한테는 서류 가방 하나 괜찮을 것 같고 손주들한테는 귀여운 현지 전통 의상이랑 모자가 예뻐 보여 간식이랑 바리바리 샀습니다. 쇼핑 한참 하다 보니 이것도 힘들어서 앉아 쉬고 있는데 그걸 보며 어느새 동생이 와서 말을 붙였습니다. 언니 내 말 듣길 잘했지. 아유 여행 오니까 일이 좋네. 그래도 집 가면 또 집이 최고라 한다. 근데 뭘 그렇게 많이 샀어 하니 우리 아들 내외랑 손주들 것 좀 샀는데 맘에 들지 모르겠네. 안 사가도 되는데 이거 다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될걸. 짐 싸기 힘든데. 아유 하여튼 언니는 아들밖에 모르지. 그래도 인터넷으로 받는 거랑 직접 사다 준 거 받는 거랑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 참 자식들 많이 생각한다. 언니도 그냥 너무 목매지 마. 자식들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만 언니 인생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만 잊지 마. 동생은 제게 그리 말을 했고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아서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벌써 다음 날이면 집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이드가 뭐라 전화로 통화하더니만 고개를 끄덕거리며 저희 일행들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이제 홍콩에 게임장을 한번 가볼 텐데 마카오의 명물이니 그래도 쭉 한번 둘러보고 나오세요. 그래도 마카오까지 왔는데 한번 구경은 해봐야죠. 원래 여행 일정상 이곳은 가는 것이 아니었는데 따로 동네 사람들이 개인 가이드를 써서 그런지 동물이니 한번 둘러와 보고 오라 했습니다. 내심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래도 다들 자식들 생각해서 한두 번 재미삼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복지관 식구들이 또 이런 것에는 안 될 줄 당연히 알고 크게 재미를 못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안 되는 거니 돈 아까워서 안 하려고 했는데 다들 한 번씩 경험한다고 하니 해보고 가라고 했습니다. 등 떠밀려 알겠다고 멋모르고 재미삼아 하라는 대로 그냥 눌렀을 뿐이었는데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사람들 반응이 심상치 않았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복지관 친구들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재미있게 놀았으니 숙소로 이제 가자 했는데 갑자기 거기 직원이 저를 붙들고 뭐라 영어를 쓰면서 말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럭키라는 말만 알아들었는데 이때 눈치 빠른 친구가 알아보며 혹시 이거 대박난 거 아니냐고 하고 얼른 가이드를 데려오는데 순간 귀가 멍멍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곧이어 가이드가 도착해서 거기 직원들과 뭐라 얘기를 했는데 눈이 커지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이드가 먼저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데 저한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진짜 대단하신데요. 저 가이드 인생 30년 만에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재미삼아 한 것에 완전 대박치셨어요. 108억 당첨되셨대요. 아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108억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 108억이라는 말에 모두 어원이 벙벙해졌고 저는 등골이 쎄해지며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가늠이 안 되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대체 뭔 일이야. 내가 어떻게 그냥 한번 눌렀을 뿐인데 내 손에 108억이 들어와 그 나라 세법을 통해 세금을 뺀다 해도 거의 60억 돈이었으니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이 돈이 10년에 걸쳐서 달달이 들어온다고 하니 그래도 한 달에 제가 5천만 원씩 받는 것이었습니다. 500만 원도 큰데 5천만 원씩 한 달에 1번씩 통장에 들어오다니 다들 부러워하며 상상조차 안 되는 금액에 입이 떡 벌어지는데 저는 이것이 왠지 지난밤에 꿈에 나왔던 남편이 제게 단순하게 숫자를 불렀던 것이 아니라 바로 홍콩 여행을 꼭 가라는 말이었던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언니 이게 웬일이야. 이제 언니 팔자 폈네. 팔자 폈어. 이게 다 무슨 복이야. 다 네 덕이다. 너 아니었음 나 홍콩 여행 안 왔을 테고 108억 탔겠어. 너 갖고 싶은 거 말해. 언니가 다 사줄게. 하니 돈 받으면 동네 잔치라도 한번 열어야겠다.